저번 시간에 펍세트론이 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했었고, 일단 펍세트론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단층 펍세트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층 펍세트론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무튼 이거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좀 연습을 했었고, 일단 그 오늘 수업하는 거에서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 그 아마 20점이고, 그 다음에 가로 1번부터 가로 3번까지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그렇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단층 펍세트론이랑 그 다음에 다층 펍세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를 좀 먼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단층 펍세트론은 입력층이랑 출력층만 있다. 그리고 다층 펍세트론은 은닉층이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은닉층이 없는 게 여기 x1, x2, x3가 있고, 여기에다가 w1, w2, 그 다음에 w3라는 가중치를 준 다음에 여기에 x라는 가중합을 계산을 했지. 자, 가중합을 계산을 했고, 그거를 활성화 함수를 대입해서 출력만 있었지. 그러니까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출력만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단층 펍세트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다층 펍세트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게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뭔가 가중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결론을 내면 얘가 바로 은닉층이 되면서, 은닉층이 한 개 이상이 있으면 다층 펍세트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은닉층이 되면서 이제 얘는 다층 펍세트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층 펍세트론이랑 단층 펍세트론, 단층이랑 다층, 얘네 둘의 차이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다층 펍세트론은 이게 딥러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이제 점점 깊이 학습을 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단층 펍세트론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다층 펍세트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활용, 그런 걸 좀 볼 건데, 좀 인공지능의 활용 부분은 좀 그냥 너희가 각자 읽어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이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너희가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할게.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논리 연산을 좀 정의를 했었지. 이거는 부정, not이고 or, and, 그 다음에 이거는 XOR, 베타적 논리합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딴 거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둘 다 거짓, 그 다음 둘 다 참일 때는 우리가 거짓으로 줄 거고, 둘 중에 한 개만 참일 때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베타적 논리합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역사에서 이 베타적 논리합이 조금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얘 때문에 암흑기가 왔다. 그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할게. 자,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조금 살펴보는 걸로 하자. 일단 이거는 조금 잠깐만 볼게. 잠깐 이거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거야. 둘 다 참이면, 아니 둘 다 거짓이면은 논리합은 거짓.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더라도 논리합은 참이 되고, 논리 곱이 참이 되려면은 둘 다 참이 돼야 참이고, 그 다음에 베타적 논리합이 참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의 진리값이 다를 때만 우리는 참으로 계산을 한다. 이게 베타적 논리합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 이제 이 논리 연산을 펍세트론으로 논리 연산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야. 자, 봐봐.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고 얘기할게. x1, x2가 이렇게 입력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다 잠깐 아까 그림처럼 쓰면은 여기 x1이랑 x2라는 어떤 입력값이 있어. 여기 입력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w1이라는, 그 다음 w2라는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활성함수 f가 있는데
여기는 x1, w1, 그 다음에 x2, w2 두 개 곱해서 더한 거, 가중합의 값을 우리가 출력값, y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x1이랑 x2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는 0이 나오고, 0과 1을 대입을 해서는 1이 나오고, 1과 0을 대입해서 1이 나오고, 1을 대입해서 1이 나오게 이 활성화 함수 f와 그 다음에 가중치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조금 결과적으로 볼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 봐봐. 가중치를 W1, W2 둘 다 1로 줬단 말이야. 그러면 x라는 가중합은 x1과 x2 두 개를 더한 값이 돼야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볼게. 이 x라는 값을 x1 더하기 x2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둘 다 0이면은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 x1 더하기 x2를 x라고 했잖아. 그럼 둘 다 0이면 얘가 0이 되고 1, 0은 1이 되고 0, 1은 1이 되고 1, 1은 2가 되는 상황이지. 근데 논리 합을 우리는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결과 값은 다 1이 나와야 되고 얘는 결과 값이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여기 파란색 얘네들을 활성 함수 f에다가 얘네들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0은 0이 나오고 1, 1, 2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0과 1로 활성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인계값을 어떻게 줄 거냐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봤더니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 되고 0이 되면은 0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x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면은 1이니까 얘는 1을 주고 1이니까 1 주고 2는 1보다 크니까 1로 주지.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잖아. 그러면 0은 1보다 작으니까 0이네. 이렇게 값을 주면은 이제 논리 합을 펍세트론으로 나타내게 된 거지. 봐봐. 그럼 다시 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 똑같이 가중치를 똑같이 줬어. 가중치를 똑같이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좀 얘기를 할 거냐면 논리 곱을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거야. 그럼 논리 곱이 되려면 얘는 1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활성 함수 fx가 있는데 이거의 값은 0과 1을 줄 거란 말이야. 근데 x의 값이 0, 1일 때는 0이 나와야 되고 2일 때는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값을 2보다 크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0, 1, 1은 2보다 작으니까 다시 0, 1, 1은 2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은 0으로 값을 주는 거고 2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의 값을 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꼭 인계값이 2로만 줘야 되는 거는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인계값을 1.5라고 한번 해볼게. 1.5. 그러면 2는 1.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1로 가는 게 맞잖아. 그리고 0과 1은 1.5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값을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인계값을 꼭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확인하기 3번만 같이 풀고 확인하기 4번은 너희가 그냥 각자 푸는 걸로 할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중치를 3, 그 다음 가중치를 2를 줬으니까 가중합이지. 가중합. x라는 거는 3, x1 더하기 2, x2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00일 때는 00일 때 x1과 x2가 00일 때는 얘가 0이 되고 x의 값이 그 다음 10일 때는 3, 01일 때는 2. 지금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이 x의 값을 여기에 지금 대입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하면은 5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옆에 진리표를 봤더니 얘네들은 값이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값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1이 나와야 되고 얘는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x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x 자리에다가 한번 2를 대입을 해봐.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활성함수 fx는 0, 1이 되고 x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0은 2보다 작으니까 얘는 0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2랑 3이랑 5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1로 가는 게 맞잖아. 근데 2만 될 것이냐? 근데 봤더니 2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5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1.5를. 그럼 1.5를 대입을 해보면 0은 1.5보다 작으니까 얘도 0으로 가게 되고, 2, 3, 5는 1.5보다 크니까 1로 가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0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0이 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0이 오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0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게 값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C의 값은, 결과를 쓰면 인계값 C의 값은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뭐 0.00005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맞지? 근데 그러니까 0보다 큰 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보다 작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 C의 인계값, C라는 값이 2보다 커. 예를 들어서 2.1이야. 그러면 2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잖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거의 활성함수 출력값은 0이 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확인하기 4번은 너희가 각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 알겠지? 지금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한 거는 전부 다 단층이야. 단층 펍세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단층 펍세트론의 가장 큰 단점, 문제는 뭐냐면 얘.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 저번 시간에. 이 베타적 논리합은 단층 펍세트론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논리합이라든지 논리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가능했잖아. 근데 베타적 논리합은 그렇게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왜 불가능한지를 좀 설명을 할게. 여기 보면 그림 A는 논리합, 그 다음 B는 논리곱, 그 다음 C는 베타적 논리합인데, 여기 검은색으로 색칠한 거는 참이야. 이 검은색 점은 참이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거는 거짓인데, 논리합은 선을 하나를 그어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리가 가능해. 논리곱도 선을 하나를 그어가지고 참과 거짓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베타적 논리합은 선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만 그었어. 이렇게 그어가지고 위쪽 아래쪽으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 얘도 똑같고, 이렇게 그어도 선 한 개만 가지고는 위쪽 아래쪽을 가지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층 펍세트론으로는 베타적 논리합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방금 봐봐. 이 단층 펍세트론이 왜 직선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너희가 이렇게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면, 옆에다 쓸게. 여기 x1이 있고 x2가 있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w1, w2를 주면은 x라는 가중합은 x1, w1 곱하고 x2, w2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한단 말이야. 이게 가중합이지. 그 다음에 이 x의 값을 활성함수 f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어떤 값을 여기다 뭐라고 쓸까? a1이라고 쓰고, a2라는 어떤 c1, c2라고 쓸까? 상수니까 여기 c1, c2를 쓰고, 아니다, 나중에 인계값이 있으니까 이걸 a1, a2라고 하자. 그러면 x가 어떤 c라는 인계값보다 크면은 a1이라는 값을 주고, x가 c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a2라는 인계값을 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x가 이 값이었잖아. 그럼 이게 c보다 크냐 아니면 c보다 작거나 같으냐에 따라서 이게 0이 되느냐 1이 되느냐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x1 w1 더하기 x2 w2가 만약에 c보다 크다, 이 식을 세웠다 쳐. 근데 여기서 너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식은 무슨 식일까?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c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c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위쪽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얘가 어떤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직선 포함을 해서 아래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층 펍세트로는 직선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 근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그러면 변수가 2개면 직선이지만 변수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직선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평면이야. 어쨌든 간에 이건 변수가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얘든 선형성을 갖는 거야. 직선을 이렇게 자르는 게 곡선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층 펍세트론을 가지고는 베타적 논리합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층 펍세트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층 펍세트론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별표를 치고 한번 좀 풀어볼게. 일단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할게. 봐봐. 다층 펍세트론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운 단층 펍세트론과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 똑같은데 계산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봐봐.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할게. 그러면 여기 가중치가 5가 있고 여기 가중치가 4잖아. 그러면 일단은 봐봐, 이렇게 생각하자. 0은 학습을 안 하고 그냥 그 데이터를 죽이는 거니까 가중치가 뭐가 와도 무조건 0이야, 맞지? 그럼 얘는 0이잖아. 가중합이 0이야, 0. 근데 활성함수가 얘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0을 대입을 하면은 0은 3보다 작으니까 값이 뭐가 돼? 0이야. 그래서 Z1은 0이야. 봐봐. 이 x의 값이 0이라서 0이 아니고 x를 0을 대입을 했고 x의 값이 0이 3보다 작기 때문에 함수 값 0, 얘를 쓴 거다. 얘는 이거 생각을 조금, 이 0이 온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Z2를 계산해 볼게. 얘도 똑같아. 왜냐면 x1이랑 x2가 0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달라지더라도 똑같이 x라는 가중합은 0이 돼. 그럼 x가 0이기 때문에 함수 값도 당연히 출력 값도 0이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얘도 0이고 Z1도 0이고 Z2도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은닉층인데 그 다음에 주는 가중치가 뭐가 오든지 간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가중합도 똑같이 0이지.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 값도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 그럼 결론을 쓰면 x1과 x2가 둘 다 0일 때는 출력 값은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1,0을 보자. 1,0을.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0을 대입할게.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은 뭐가 되냐? 5가 되는 거 맞지? 0은 그냥 없어지니까 이 1에다가 가중치 5를 줬으니까 5가 되잖아. 그러면 이 Z1이라는 거는 f에다가 5를 대입한 값이 되는 거지. 그럼 5를 대입을 하는데 5는 3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이 Z1의 값은 뭐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값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Z2를 계산할게. 그럼 이거의 가중합은 1이잖아. 1에다가 1을 곱한 거지. 1에다가 1을 곱했으니까 1이지. 그리고 0이랑 2를 곱한 건 0이니까 더하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Z2라는 값은 활성함수 f에다가 1을 대입을 한 건데 1을 대입하면 3보다 작으니까 얘거의 값은 0이지. 얘네 값은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y라는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1에다가 4라는 가중치를 곱했지. 그러면은 우리가 가중합은 4가 되고 0에다가 -4를 곱하니까 그냥 없어지니까 4만 되는 거야. 4만. 그러면 이 y라는 값은 f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 4를 대입한 게 된다. 자, 그러면 f에다가 4를 대입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 그럼 4는 3보다 크나 같으니까 그 결과 출력값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1, 0, 그랬더니 출력값이 1이다. 이해돼? 그러면 이거 바꿔서 봐봐. 바꿔서 봐도 똑같아. 바꿔서 보는 것도 계산은 똑같아. 그러면 여기 0, 1을 줘. 그러면 얘는 0이니까 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 x2에 대해서 가중치만 볼게. 얘는 4야. 가중치가. 그 다음 얘는 가중치가 2야. 그 다음 함수 f를 씌우면 되겠네. 그러면 f를 씌웠는데 4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출력값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는 3보다 작으니까 이거의 값은 0이 돼야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 4가 되겠네. f4의 값은 1이 되지. 그래서 0, 1이 돼도 이거의 값은 1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1을 보자.
이번에는 1과 1을 대입을 해볼 건데, 여기 1 여기다 대입을 했어. 그러면 이제는 가중치를 그냥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럼 얘는 F9가 되겠네. F9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출력값이 1이 되고, 그러니까 Z1이 1이 되고, 얘는 1과 2를 더한 거네. 1과 2를 더하면 F3이 되겠네. 근데 3은 3보다 크나 같다가 되니까 이거의 값도 1이 돼. 그 다음 1에다가 4배, 1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X의 값은 0이 돼. 그러면 이 F0의 값이 Y가 되는데, 0은 3보다 작으니까 이거의 출력값은 0이 되는구나. 1이 되면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층 가지고는 베타적 논리합을 표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방금처럼 이제 펍세트론이 두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은닉층이 한 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펍세트론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된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타적 논리합을 표현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지. 확인하기 5번은 각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단층 펍세트론 계산 한번 하고, 여기서도 단층 펍세트론을 계산을 해서 나온 이 값을 또 단층 펍세트론을 계산을 하듯이 여기다가 값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값이 두 개일 때도 이렇게 복잡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입력값이 세 개가 되면 계산이 많아지지. 네 개가 되면 더 많아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출력되는 값이 뭐 Z3, Z4가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전력 소비도 크고 인공지능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연산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자, 그래서 단층 펍세트론, 그 다음에 다층 펍세트론을 너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걔네 둘의 특징도 너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서 좀 넘어가고, 순서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순서도라는 건 그냥 알고리즘을 이제 기호랑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낸 건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 정해진 절차나 계산을 유한번 계산을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 이게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로 잠깐만 얘기를 하자. 보기로 시작은 이렇게 둥글게 나타내고, 그 다음 이 네모는 그냥 우리가 처리 기능을 나타내. 알겠지? 그냥 A, B의 값을 입력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마름모꼴은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 판단할 때 마름모를 쓴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AX는 B라는 1차 방정식인, 뭐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지 1차인지 아닌지 모르지. 자, 그러면 판단을 하는 거야. 여기서 A가 0이냐, 알겠지? 그럼 만약에 A가 0이 아니래,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하냐면, A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A분의 B가 되지. 그래서 A분의 B를 출력해라. 이 기호는 출력의 기호다. 출력해라 하고 마지막에 끝을 낸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이냐, A가 0이면 얘를 타고 가겠지. 그러면 A가 0이야, 맞지? 그러면 방정식 0 곱하기 X는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을 따지겠지. 만약에 B가 0이라면 0 곱하기 X는 0이 돼서 X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라고 출력을 하고, 만약에 B가 0이 아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을 가져.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얘는 해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로 출력을 해라. 0이면 무수히 많다, B가 0이면 무수히 많다,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이렇게 출력을 해라라고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봐봐. A가 0이냐, A가 0이냐 물었어.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어떤 값을 출력을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라는 근의 공식을 써서 X의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래.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될까? A가 0이 되면 얘는 없어졌잖아. 그럼 이제는 뭐를 판단해야 돼? B가 0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1차 방정식처럼 X는 마이너스 B분의 C를 출력해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B가 0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문제. 만약에 B가 0이야, 그럼
그럼 이 얘를 타고 갔잖아. 그 다음에 뭐를 따져? 0 곱하기 x는 c인데 c가 0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지. c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c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해가 없다. 그걸 출력을 하면 되는 거지. 순서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너희가 한번 순서도를 짜보는 것도 아마 재밌을 텐데,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되면 그런 걸 해보든지 조금 해보는 걸로 할게. 이건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 개인적으로 그냥 너희가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것만 얘기를 하고 좀 끝을 낼게. 딴 거는 봐봐. 여기 뒤에는 빅데이터가 뭐냐, 그 다음에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냐. 당연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된 인공지능이 다시 자료를 생성을 하잖아. 그러니까 또 자료를 만드니까 또 그게 빅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리고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사회 문제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잖아. 그럼 데이터 많은 걸 가지고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분류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배차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장애인 콜택시는 60분 이상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찾은 거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제 해결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복지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없게 평등하게 이런 거를 관리를 했다. 아무튼 이런 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편향 문제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성적인 문제, 젠더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라든지 좀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잘 할 거냐, 아니면 장애인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비하하는 그런 정보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요 뒤에 있는 문제는 너희가 각자 한번 다 풀어봐. 꼭 풀어봐야 돼. 여기 있는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여기 있는 문제도 각자 꼭 풀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 좀 뭐만 얘기를 하고 좀 끝을 낼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봐봐. 여기 나와 있는데, 데이터라는 게 값이나 의견처럼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게 되는 가공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류를 좀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를 이렇게 하게 돼. 근데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 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범주형 데이터랑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교과서에는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이 두 개로 분류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만 분류하는 건 아니라고. 범주형, 그 다음에 수치형으로도 분류를 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정형 데이터와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로 우리가 분류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정형 데이터는 다시 연속형 자료랑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로 우리가 또 구분을 하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가 아니면은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형 데이터랑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뭐냐라는 건데, 정형 데이터는 여기 밑에다가 잠깐 쓸까? 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명확해. 그런 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어떤 표가 주어졌는데 여기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키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주어진 거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키는 우리가 연속형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름은 우리가 범주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성별, 남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것도 범주형에 속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진 양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수치형 뭐 그런 건 넘어갈게. 자, 그러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좀 구분할 건데, 여기 비정형 데이터 조금만 볼게. 이미지, 동영상, 음성, 뉴스 기사, 사진, 보고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품평, 설명서 이런 건 전부 다 비정형이다. 아니면 영화 감상평, 여기 감상평 있나? 없네? 상품평 있네. 감상평, 영화 보고 나서 느낀 감상평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정형이다. 왜냐면 형태가 없어. 정해진 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밑에 확인하기가 있는데 봐봐.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누리소통 매체 누리집에 대한 사용자 의견 이런 거는 비정형 데이터지.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진 게 없어. 형식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체격 검사 결과, 그러니까 체격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일정한 양식에 맞춰서 처리를 하잖아. 그래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형 데이터다. 그 다음에 혈액형은 뭐 당연히 A, B, C란다. AB, 그 다음에 O형, 그 다음에 뭐 AB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정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은 여기 나와 있잖아.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를 하게 된다. 대충 이렇게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아무튼 뭐 방금 우리가 좀 배웠던 거, 좀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단원 마무리를 풀면서 배운 거를 조금 복습을 해야 돼.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갈게. 그리고 다음 수업은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31일은 수학여행 전날이라서 수업을 안 할 거고, 그 다음 이번 주 토요일도 수업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업은 언제냐면은 9월 7일. 알겠지? 이때 우리가 수업을 할 거니까 좀 교과서랑 좀 그런 거 맞춰서 준비해서 오면은 될 것 같아. 그리고 똑같이 텍스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좀 진도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한 다음에 9월 14일쯤에 좀 수행평가를 하는 거, 9월 14일이나 9월 21일쯤에 비카인즈 수행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지?